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튜 리치웨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까? 리치웨이 장군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메가더 트루만 워커 장군과 더불어 우리를 살린 민족의 은인입니다. 리치웨이 장군은 그러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을 설명하려면 1944년 6월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의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한 연합군, 주로 미국, 영국군이 주력이었습니다만 그 상륙하기 전에 그 밤에 대규모의 낙하산 부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82 공정사단의 사단장으로서 직접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던 사람이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이 리치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군단장으로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투를 가장 잘하는 장군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는 리치웨이 장군은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2월 말에 불행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한 워커 장군이 당시에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10월 그리고 11월 말에 본격적으로 남침을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유엔군은 총퇴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워커 장군은 12월 말입니다. 12월 23일에 이 서울에서 그때 이제 서울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을 떠나는 철수작전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23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여기 대위로 종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부대에 가서 훈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 근교 의정, 지금 도봉구입니다만 도봉구에서 의정부 쪽으로 지부차를 타고 맹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워커 중장은 아주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상의 위험을 별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면 아주 맹속도로 달리게 하고 이 전투기를 타고 현장 시찰을 할 때는 적이 총을 쏠 수 있는 지근거리까지 아주 근접 비행, 저공 비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인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 당시엔 유엔군 사령관은 언젠가는 저 워커 중장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 후임자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12월 23일 얼어붙은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한국군 제6사단의 3쿼터와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워커 중장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한국을 살려낸 워커 중장이 거기서 적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길이 넣은 게 이제 워커힐 호텔로도 있고, 워커힐 호텔에 들어가면 그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이 워커 중장입니다. 자, 이렇게 8군 사령관, 현지 한국에서의 사령관, 미군 사령관으로서 가장 높은 분이죠. 이분을 대체할 만한 후보자를 물색하다가 즉시 미국 국방부 합참에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참모차장 리치웨이 중장이었습니다. 리치웨이 중장에게 크리스마스 바로 전야입니다. 즉시 부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리치웨이 중장은 부인한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바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도쿄에 와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니까 지금 이제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서 총퇴각하는 이 군대를 수습해야 할 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때 메가드 사령관은 트루만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 합참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 본토를 해안 봉쇄하고 대만 군대를 투입하는 또는 많은 정우군을 보내지 않으면은 한국을 차라리 포기하고 일본만 지키자. 이런 아주 건의까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싸워서 지면은 한국을 포기하라. 예, 근데 금강선까지 밀리면은 한국을 포기하라. 그러나 미리 한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제회를 만난 메가드 사령관은 일제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구는 당신 거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서울로 도착한 일제회가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이 불법 개입함으로써 총퇴각이 진행되고 서울을 또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또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불길한 소식만 들어오고 영국이 미국한테 압력을 넣어서 한국을 포기하자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리즈웨이 장군이 찾아왔을 때 아주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을 남겼는데 회고록에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 완강한 전사를 만나 내가 8군을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간 수동적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악수를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다. 말을 돌려서 할 시간도 없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여기 머물려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을 그는 기다렸던 것 같았다. 그는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는 두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심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전선은 1월 4일 날, 1951년 1월 4일 날 한국은 서울을 다시 포기합니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중공군은 그 길로 수원까지 내려옵니다. 수원, 원주, 삼척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부임한 리즈웨이 장군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유엔군이 총퇴각하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물러나는 군대, 후퇴하는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부시럭하는 소리만 나도 도망가기 바빠요. 이 사기가 무너진 군대는 병력이 아무리 많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 군대를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해서 반격을 할 것이냐가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되지 않으면 한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포기하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군인은 메가드가 아닙니다. 바로 리즈웨이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한 반격에 성공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당시에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군복 양쪽에 수류탄을 딱 매달고 이 군부대를 시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독려를 하면서 반격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왜 여기서 싸우느냐 하는 생각만 제대로 주입하면은 이 미군, 한국군은 반격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심리의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끝에 이분이 1951년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 유엔군 장병들한테, 8군, 그리고 8군과 같이 싸우는 영국군이라든지 한국군 장병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1951년 1월 21일에 씁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제가 너무나 명문이고 감동스러워서 제가 작년에 낸 책에 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프리마돈나의 추락. 이 프리마돈나는 메가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드가 인기를 좋아하고 쇼맨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트루만이 붙인 별명입니다. 프리마돈나의 추락은 그동안 메가드를 영웅으로 보고 우상 숭배하듯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 탈피해가지고 중공군 개입을 막지 못한 메가드의 책임을 좀 따진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우리는 왜 싸우느냐? 우리는 왜 싸우느냐 하는 제목의 이 리치웨이 장군의 편지를 번역해서 실었더니 며칠 전에 미국에 잠시 가 계시는 이용만 전 재무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분은 참전용사입니다. 다치기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글을 쓰는 보람입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 글을 누가 알아준다. 그때 힘이 생기죠. 더구나 리츠웨이의 이 명문을 저만 명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6.25 때 참전했던 참전용사 출신의 이용만 전 재무장관이 읽어보시고 감동했다는 국제전화를 걸어와서 이걸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리츠웨이 장군이 1951년 1월 21일 8군 사령관 자격으로 예하 군 장병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왜 명문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내가 한국에 온 지난 수주 동안 제8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절실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여기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이다. 8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장병들이 나의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951년 1월 21일자로 8군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나의 대답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우리가 존중하는 정부의 합헌적으로 구성된 당무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는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우리 사령부는 한국에서 군사적 포진을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평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바치고 기대하는 충성심은 이상의 명령에 대한 아무리 사소한 의문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단호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아주 심각한 것이므로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은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나로서 문제가 명쾌하다.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그런 부동산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 한국의 자유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의 지조와 용기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의 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쏴 죽이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싸움은 동맹국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자유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진다. 이 전쟁은 우리의 조국이 독립과 명예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바친 희생과 도움은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 자위 행동이었다. 결론적 분석. 여기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냐 개인의 자유냐의 투쟁이며, 우리가 목격한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의 대탈주를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 것인가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이다. 일찍이 그 어떤 군사령부의 소속원들도 우리가 직면한 이런 도전을 감당한 적이 없다. 이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하여 군인이란 직업과 우리를 키워준 용감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요지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싸우는 이유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것, 또는 더 넘어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된 도리로서 국민이 뽑은 정부가 명령한 데 따라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명문을 남긴 리찌웨이 장군은 드디어 1951년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수원까지 밀려 내려왔던 이 전선을 회복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그 반격작전을 해보니까 중공군의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그때 비행기도 없고 탱크 없이 내려왔는데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보급선을 유엔군이 마구 폭격을 해서 고립시킨 다음에 반격을 하니까 의외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강력한 혁명군으로 알려져 있었던 중공군이 무너져서 드디어 51년 3월 15일, 그러니까 서울을 빼앗긴 것이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다시 수복을 합니다. 다시 서울을 찾습니다. 6.25 때 서울은 그 주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6월 28일 날 북한 인민군이 들어왔고 6월 28일 날 유엔군이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중공군한테 또 넘어갔습니다. 3월 15일 우리가 다시 찾았습니다. 4번 바뀌었구만요. 4번. 이렇게 해서 38선을 회복하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정지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전을 해야 된다. 더 본격적으로 싸우면은 미군의 병력도 제한되어 있고 소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휴전선에서 북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찌웨이가 한국을 살리는 거죠. 이때 메가더는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명을 하다가 4월 달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리트웨이는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해임된 메가드의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으로 일을 하다가 곧 나토 사령관으로 영전을 합니다. 나토 사령관을 복무한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서 나중에 퇴임을 하고 아주 존경받는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보내면서 한국전쟁이라는 회고록을 쓰고, 이분이 오래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매튜 리트웨이, 한국인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또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주 연결성이 있는 문장을 하나 또 연관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편지입니다. 1950년 7월 19일에 썼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6월 25일에 남침한 북한군은 국군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빨리 한국에 왔습니다. 7월 5일에 오산 근방에서 미군과 스미스 대대죠.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24사단의 선발대와 북한군이 최초의 교전을 합니다. 거기서 스미스 부대가 거의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7월 19일, 20일, 21일 이 무렵에 대전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대전을 지키던 24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수도 대구로 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70대 노 대통령입니다. 70대 노 대통령은 편지를 씁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구술한 것도 아니고 직접 타자기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영문으로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거의 링컨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2페이지지만 천하 명문입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고 거기에 예언적인 비전이 들어가 있고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고 총체적으로 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또 이거는 역사적인 글입니다. 그냥 무슨 친서를 도모하는 그런 의례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저는 소개해서 조갑이다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대목, 이 리트웨이 장군의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 대한 설명, 해설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격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문 편지를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씁니다. 친애한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나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의, 즉 자유의 대의를 위한 많은 자유우방의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난처한 위기를 당하여 발휘되지 않았던들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군의 전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미국의 희생자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군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 파쇼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리츠웨이 장군의 이야기와도 통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6.25 전쟁을 단순한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놓고 싸우는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투쟁으로 보면서 여기서는 한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 세계의 자유를, 평화를 지킨다는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전사한 사람은 미국인이지만은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 한국 병사지만은 한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리츠웨이, 이승만, 메가더, 워커 장군, 트루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지도했던 이 6.25 전쟁은 한국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통일되어 끝납니다만은 이미 세계사적으로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이라고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6.25 때 한국군이 버티고 미국이, 영국이 16개국 우리를 도와서 여기서 5만 4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약 66만 명의 외국인들이 죽고 한국군들은 20만 명이 죽고 그 중에 또 포로가 잡혀있고 6만 명의 포로는 북한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 뭘 지켜냈느냐? 한국의 자유, 평화를 지켜낸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지켜냈다 하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한국 전쟁으로 해서 살아난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이미 미국이 그때 포기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이 있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서 대만을 앞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만이 지금 저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루만 대통령은 무슨 결심을 하느냐? 특히 중공군의 개입을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방비를 6.25 전쟁 3년 기간 중에 3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130만 밖에 되지 않던 미군을 300만으로 늘립니다.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소련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 군비 경쟁이 한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경제력이 약한 소련부터, 동구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 그 다음에 뭘 하느냐? 6.25를 계기로 느슨한 군사 협의체 비슷한 나토를 본격적인 군사 동맹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소련의 포위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해주는 공장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경제성장을 합니다. 동시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장해제되었던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업력이 가장 강한 서독과 일본이 그 공업력을 가지고 미국 편에 섭니다. 이게 동서냉전에서 소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살아남으면서 군대가 강력하게 되는 거죠. 강군이 생깁니다. 이 강군이 1961년에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군인이 700년 만, 약 800년 만에 한국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집권을 하면서 경제개발에 성공을 하고 기업인과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전면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6.25는 바로 동서냉전에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였다. 이것은 승리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미 평가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은 6.25 기념 행사에서 반드시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6.25를 아직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라든지 형제끼리 서로 총불을 겨눈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25 때 흘린 피, 이것은 세계를 더 자유롭고 번영되게 하였다는 것을 또 그 전쟁을 지도했던 오늘 소개했던 리지웨이 장군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두 사람의 글에서 나타난 그 고귀한 정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값진 희생을 우리는 치르고 반드시 공산 도배들의 침략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매한 정신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고 6.25를 세계를 안전하게 만든, 자유롭게 만든, 그리고 악의 제국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든 전쟁이었다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이 6.25 행사, 이분은 6.25 발발 67주년이 되는 이 행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